저는 제9회 한국 미디어 패널 학술대회 제1세션 미디어 이용과 심리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이은주입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 아주 우수한 논문들 4편을 이번 세션에서는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발표는 세대별 자아 존중감과 미디어 이용과의 관련성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서운석 보훈교육연구원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발표 시간은 2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한 18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보훈교육연구원의 서운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9회 한국 미디어 패널 학술대회에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디어 패널 자료가 굉장히 좀 관심을 항상 끌어가지고 이 학술대회에 조금 자주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패널 학술대회를 매번 보시는 분들은 좀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는 세대별 자아 존중감과 미디어 이용과의 관련성 분석이라는 자료입니다. 그럼 먼저 지금 PT 화면에 아마 뜰 것 같은데 우선 먼저 이 연구를 하게 된 어떤 계기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금 화면에 한 포스터가 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 또 붙어 있는 포스터인데 가장 먼저 보면은 위에 있는 글귀를 보면은 강한 권위 의식은 낮은 자존감의 척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자아 존중감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자아 존중감이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별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사회 또는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그런 데에서 이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이 어떤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안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터도 게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존감과 관련된 어떤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사전에 좀 경계하려고 이런 포스터도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이 자아 존중감과 미디어 이용 형태와의 관계도 이런 포스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조금 얘기했고요. 이제 좀 학술적으로 이 연구가 필요한 그런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자아 존중감과 미디어는 현재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자아 존중감, 자존감은 이런 식으로 중요하고 미디어와 관련된 그런 포스터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은 오늘 자체가 미디어 관련 학술대회고 그리고 발표 자료, 조사 자료 자체도 미디어 이용 형태와 관련된 자료인 것을 놓고 볼 때 이 미디어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건 제가 다시 부연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과 이제 미디어에 대한 영향 요인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미디어 이용도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세대별 자아 존중감과 미디어 이용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이 자아 존중감과 미디어 이용 형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자아 존중감 현황과 미디어 이용 형태를 볼 건데, 한국 사회 전체가 굉장히 큰 개념이고 그거를 뭐 한 단위로 보기에는 워낙 그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편의상 이렇게 세대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두 번째는 X세대, 세 번째는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편의적으로 세 세대를 구분해 봤어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듯이 뭐 전쟁 전후 세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6.25 전쟁, 한국전이라는 그런 전쟁을 겪은 그런 또 아픈 역사도 있죠. 그래서 이 우리 사회의 베이비 부모 세대는 6.25 전쟁이 끝난 시기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주로 의미하고요. 작년 조사가 실시됐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57세에서 65세 사이에 해당됩니다. 중위 나이는 61세에 해당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 밑에 있는 X세대거든요. X세대는 주로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말에 태어난 세대인데, 이 연구에서는 X세대를 65년부터 79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역시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41세에서 55세, 중위 나이는 48세에 해당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베이비 부모 세대나 X세대는 아니신 것 같고, 그 다음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 같은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1982년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연령층으로 2020년도 기준 20세에서 38세, 그리고 중위 나이는 29세에 해당되는 그런 세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분석에서 사용된 이 세대별 그 표본의 그 구성을 보면은 베이비 부모 세대는 한 23%, 그리고 X세대는 한 45%, 밀레니얼 세대는 31% 정도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그 표본수를 구성하는 세대는 X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세대별 자아 존중감 현황을 우선 보겠습니다. 그 자아 존중감은 그 미디어 그 설문자료, 그 설문지에 나와 있는 그 자아 존중감 그 지표를 다 사용했고요. 그래서 그 자아 존중감 그 세대별로 현황을 보면은 그 30점을 최고점으로 했을 때 베이비 부모가 평균 한 19점 정도, 그리고 X세대가 20점,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가 20.71점 해가지고 뭐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은 통계적으로 아마 그 차이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 각 세대별 세대 간의 이 평균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가 상대적으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X세대,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 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가,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존감, 자아 존중감 수준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우리 사회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보다는 지금 그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보고 계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아 존중감이 높다라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평균 점수가 나왔는데 이런 자아 존중감 수준은 뭐 되게 어떻게 구분하느냐 보면은 이 자아 존중감 총점은 0점에서 14점 정도에 분포하면은 낮은 수준으로 보고, 그리고 15점에서 24점이면 보통 수준으로 보고, 25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으로 보는데, 한국 사회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 세대를 다 통틀어서 보통 수준,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굉장히 낮은 것 같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제가 속한 세대는 그나마 그래도 보통 수준이었다. 그리고 뭐 점수로 놓고 보면은 뭐 크게 상대적으로 높은 밀레니얼 세대에 비해서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뭐 차이는 물론 그 확인되는데 그런 수준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세대별 미디어 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미디어 이용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그리고 블로그, 클라우드 서비스 이 네 개를 주요하게 봤습니다. 먼저 뭐 그림에도 나오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인스턴트 메신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계정, 그리고 블로그 운영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거의 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나타나고요. X세대도 비슷하긴 한데 X세대는 역시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는 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세 번째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보면은 이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에 큰 차이가 없이 뭐 거의 동일하게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좀 특이하게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이게 다른 세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상황에 있을 것 같으니까 뭐 크게 놀라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뭐 사용해 본 적도 없고 하니까 뭐 행태상 보면 저거 베이비 부모 세대가 맞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우리나라 그 사회에서 그 밀레니얼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특히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굉장히 사용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 이거는 새로운 미디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에 역시 젊은 세대이다 보니까 더 쉽게, 더 광범위하게,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그림은 이제 세대별로 각 미디어 이용 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부족하면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메일 계정은 뭐 사실 세대별로 우선 차이가 나긴 한데, 뭐 다른 뭐 블로그 운영이나 뭐 클라우드 서비스보다는 우선 사용 빈도도 높고,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스턴트 메신저 같은 경우는 다른 미디어와는 조금 다르게 전 세대별로 거의 공통적으로 높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 이용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이제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지금 뭐 그 비대면 사회가 이제 계속 유지된다면은 아마 이게 더 이런 세대별 이런 차이가 더 줄어들고, 거의 뭐 이제 뭐 최고 수준에서 이제 인스턴트 메신저는 아마 사용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우리나라 사회는 이 블로그 운영이 사실 뭐 각 세대별로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불편한가 보죠, 이 블로그 운영.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별로 차이가 크게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대가 나이가 높아질수록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빈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레니얼 세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X세대,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 세대, 이렇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자아 존중권과 미디어 이용과의 관련성을 한번 뭐 굉장히 뭐 초보적인 수준이긴 한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대별로 미디어 이용 형태,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인스턴트 메신저나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미디어 이용이 자아 존중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아 존중감과 미디어 이용 형태와의 관련성에서 세대별로 일부 요인들이 그 유효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사실은 특히 고령자의 경우 미디어 이용 확대를 통해 자아 존중감 등 개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고령자에 대한 미디어 활용 확대에 대한 정책적 지지를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친화적 미디어 이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조사에서도, 이번 분석에서도 뭐 굉장히 뭐 좀 초보적이긴 한데, 미디어 이용 행태가 자아 존중감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개인의 행복이나 아니면 개인의 편안함, 뭐 그런 거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미 뭐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고, 특히 코로나 사회에서 대면 접촉이 불가하니까 미디어를 통한 접촉이 더 확대될 거겠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 미디어 이용, 특히 고령자에 대한 미디어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정부에서도 미디어 포용 정책을 매우 좀 비중 있게 지금 뭐 시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정책이 이론적으로나 이런 실정적으로도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대별로, 특히 고령층, 이 베이비 부모 세대도 미디어 미디어 매체별로 활용에 대한 행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포용 정책의 주 대상이 미디어 이용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미디어 이용 약자층의 하나인 이 고령층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정책을 입안할 때 이런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포용과 관련된 미디어 약자에 대한 미디어 교육이나 또는 뭐 지원 사업 같은 걸 할 때 정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그 대상자들이 과연 어떤 점에서 불편하고 어떤 점에서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는지 좀 더 확실하게 체크해보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집행해 나가는 게 그 미디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발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뭐 혹시 토론이나 뭐 질문 있으면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미디어 이용과 자존감 간의 관계를 세대별로 분석해 주신 서운석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토론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황유선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지금 5분 할애돼 있는데요. 시간 맞춰서 해주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 계신데, 이 온라인으로 올려주신 질문은 질의응답 시간에 모든 발표와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취합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유선입니다. 일단 제가 사실은 뭐 자아 존중과 관련된 연구를 이렇게 많이 들여다본 적은 없어서 이 기회에 좀 흥미로운 거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좀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토론을 드리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초심자 혹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혹은 뭐 비슷한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토론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 내용은 좀 이렇게 이미 정리가 된 내용일 수도 있겠다. 그쪽에 어떤 연구의 흐름을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그냥 내용을 좀 정리한 건데요. 이 내용을 정리한 거는 뭐 시간이 길지 않고, 그리고 또 말씀을 다 해주셨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 보면서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점은 우선은 이제 좀 세대별로 구분하셔가지고 그런 점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관계가 그 선형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그냥 그룹을 잘라서 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그런 경우는 흥미 있었는데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아 존중감 변수가 10개 문항인데 그 측정 문항 중에서 8번째가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문항이 있어요. 이게 좀 질문이 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박사님이 써주신 논문에는 요거를 그냥 역채점 항목이 아닌 걸로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몰라서 한번 찾아보니까 원래 방법론에는 이게 역채점,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이게 반대 점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요거를 좀 그냥 뺀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질문이 좀 의도하는 바하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어떤 인식과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뺄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또 뭐 스케일이 조정이 돼야겠죠. 근데 이제 박사님은 요거를 반대로 그냥 역채점이 아닌 그냥 반대로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조금 오류가 있거나 혹은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질문에 관련돼서 이게 영어로 하면은 저도 이제 모르니까 제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I wish I could have more respect이라고 되어 있는데, respect이라는 게 사실은 뭐 존경이기도 한데 사실은
존중이라는 의미로도 저희 많이 쓰죠. 나 네 의견 리스펙해 할 때 이게 뭐 존경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박사님에 대한 의견보다는 이 패널을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드려야 될 질문 같기도 한데 이거를 왜 존경으로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나름의 논의 끝에 나온 결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가 저 질문을 답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 같아요. 존중이 훨씬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 자아존중감 관련 마지막은 이것도 이제 원뭘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응답 예시가 strongly agree부터 이제 strongly disagree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패널은 이것도 이제 패널 조사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부터 보통이다. 그리고 항상 그렇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뭐 상대적인 점수를 어떤 집단 안에서 평가할 때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 나온 몇 점까지는 뭐 이게 높다 낮다 평가한다거나 국제적인 비교를 할 때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원 조사와 다르게 쓰셨다면 그런 것에 대한 이유나 혹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은 후 다른 사람들이 인용할 때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은 회계 분석 관련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빨리 얘기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OLS를 쓰셨잖아요. 근데 OLS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관관계죠. 그래서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관련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논문 중간중간에 인과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리버스 코잘러티가 있죠. 사실은 선행 연구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미디어 인터넷 활동을 더 열심히 한다라는 연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대 방향의 코잘러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결과를 해석할 때 대단히 좀 주의가 요망이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간접적인 어떤 증거나 어떤 이것을 이게 인과관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은 훨씬 좀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미디어 이용이 여기서는 그냥 yes or no니까. 근데 사실은 사용하냐 마냐 자체부터는 이메일, 카톡 다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쓰느냐, 카페 활동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뭐 이런 질적 수준이 좀 중요할 수 있고 그런 연구들을 한 선행 연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과 좀 비교해서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정도가 주요 토론이고요. 기타의 내용들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이메일 이용이나 이런 거는 이거 사용한다는 게 이게 과연 소통의 수단일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대별 설문 응답 방식과 소통 방식의 차이를 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고령층이 이런 걸 많이 이용 안 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소통을 안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 소통의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뭐 SNS 안 하더라도 이제 훨씬 오프라인 모임이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아존중감 관련해 가지고 좀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정도고 나머지는 뭐 기타라서 나중에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유선 박사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앞으로 논문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개념적이고 또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능력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과 인지 욕구의 조절 효과와 매개 효과라는 제목으로 김다솔 대전 세미래 중학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세미래 중학교의 김다솔입니다. 저는 청소년 미디어 활용 능력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과 인지 욕구의 조절 효과와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거의 장기와 같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벌이 스마트폰 압수거든요. 네, 그만큼 중요한 이런 도구인데요. 그만큼 미디어에 많이 노출돼 있고 미디어에 의존적입니다. 근데 잘못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서 N번방 사태와 같은 이런 끔찍한 범죄도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 폭력 건수 자체는 줄어들게 됐는데 오히려 이제 사이버 폭력의 비중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활용 능력과 이런 미디어 활용 행태를 통해서 좀 교육적인 노력을 찾아보고자 이런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순서는 이제 서론부터 결론 및 시사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미디어의 중요도의 변화를 이렇게 제가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일단 가구당 종이신문 구독률과 국민 스마트폰 보급률입니다. 이제 가구와 개인을 비교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런 추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종이신문 구독률이 2007년까지만 해도 73%였는데 최근에는 6.4%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보급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직 거의 보급이 되지 않고 유학생 등 일부만 사용하는 수준에서 지금은 거의 전 국민이 초등학생부터 초고령층까지 다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매체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67.2%가 스마트폰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29.5%가 TV라고 대답했고 신문은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매개로 포털 사이트나 SNS를 통해서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한 번에 접하고 있고요. 이 한 번에 접한 정보를 사람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TV나 신문이 주요한 매체인 시기에는 정보를 가진 소수가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면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중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TV나 신문이 주요 매체일 때는 어떤 채널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신문사를 선택할 것이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하나하나의 정보를 이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중학생들도 굉장히 활발히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최근에 SNS나 OTT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이런 중앙 집권적인 정보 권력이 대중에게 분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속도는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권력이 대중에게 이렇게 분산될 때 사회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가짜뉴스가 범람해서 다양한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학생들하고 이 정보통신기술 단원과 관련해서 팩트체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가짜뉴스를 찾아보고 아니면 가짜뉴스가 의심되는 사례를 찾아보라고 하면은 금방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짜뉴스가 범람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성인들은 학점 평양의 영향으로 가짜뉴스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런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사고를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청소년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등으로 정의한 이런 리터러시를 이제 키워져야 한다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을 밝혀보려고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능력, 자아 존중감, 인지 욕구 이런 요소들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 활용 능력은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 자아 존중감, 인지 욕구는 미디어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 어떠한 매개 효과를 보이는가. 세 번째, 자아 존중감, 인지 욕구는 미디어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 어떠한 조절 효과를 보이는가. 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활용 능력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 영향을 밝혔냐면요. 지금 김경희, 김광재, 이숙정의 연구를 살펴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와 지역 편차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하위 개념을 접근과 조절, 비판적 이해, 창의적 활용, 책임과 권리로 구분했습니다. 이 미디어 패널 조사도 이 연구를 기반으로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을 측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접근과 조절, 즉 미디어를 취사 선택하고 접근하는 능력이 비판적 이해 능력과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홍남희의 연구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접근, 분석, 평가, 창작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즉 미디어에 접근하는 능력 그리고 미디어를 분석하는 능력이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요소입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미디어는 PC나 스마트폰 같이 대부분 이제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이런 세대에게는 PC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이 미디어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미디어 교육은 별도의 교과로 편성이 되진 않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교과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미디어 교육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 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캡처한 화면인데 교육 정책 소식으로 미디어 교육 포털, 미리네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뀐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미디어 교육 포털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이루어질 때는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통해서 하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교육으로 진행이 되거나 1년에 한두 시간에 불과한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 교육이 이제 직접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과의존이나 중독이 발생해야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국어, 도덕, 미술, 사회, 그리고 기술과정, 정보 교과에서 좀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국어, 미술, 사회, 도덕에서는 전부 다 매체, 즉 미디어를 문제 해결의 도구, 수업 활동의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술과정, 특히 이 기술 분야의 이 기술 교과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술 교과는 사이버 중독 예방,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 보호와 같이 이런 정보 윤리와 관련된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시스템,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단원인데요. 이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을 해서 이제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우리 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정보교과는 아무래도 좀 관련된 내용이 많았는데요. 네,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런 직업적인 측면, 저작권, 개인정보, 사이버 윤리 등과 같은 부분도 다루고 있었고요. 정보를 표현하고 가공하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에 역시 비슷한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어, 사회, 도덕, 미술 교과와 같은 교과는 미디어를 주로 교과 활동을 위한 보조 매체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과, 그 중에서도 기술 교과에 해당이 됩니다. 기술교과와 정보교과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의 대상은요. 미디어 패널 조사에 참여한 13세에서 19세 청소년 중 청소년 7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의 모형은 여기 보이는 5가지 연구 모형을 적용을 했는데요. 연구 모형 1은 연구 문제 1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문제 2는 연구 모형 2와 3, 그 다음에 연구 문제 세 번째 연구 문제는 연구 모형 4와 5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측정 도구는 미디어 활용 능력, 그리고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인지 욕구, 자아 존중감을 미디어 패널에 있는 전체 문항을 다 활용을 했고요. 미디어 활용 능력은 다시 PC 활용 능력,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여기서 수치를 보면은 청소년들은 PC보다는 스마트폰에 더 익숙하고 더 많이 활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인지 욕구가 좀 상당히 낮은데요. 네, 교사로서도 이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인지 욕구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데 실제로 보통 이하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다행인 거는 자아 존중감은 보통 이상 수준을 나타냈고요. 네,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은 2.928로 네, 거의 보통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네, 개수가 높지는 않았지만 네, 유의미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문제 1, 미디어 활용 능력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 결과 PC를 활용한 인터넷 활용 능력, 그 다음에 이메일 활용 능력, 기타 활용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PC 동영상 활용 능력, PC 인터넷 활용 능력, PC 이메일 활용 능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동영상 활용 능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동영상 활용 능력은 아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고립적 활용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 이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곡된 정보에
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의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스마트폰 인터넷, 스마트 기기 인터넷, 스마트 기기 이메일, 스마트 기기 기타 활용 능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건 또 스마트 메시지 활용 능력, 그러니까 인스턴트 메시지 활용 능력은 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아마 스마트폰의 본질적인 이 기능이 아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에서 비롯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연구 문제입니다. PC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서 인지 욕구의 매개 효과를 알아봤는데요. 네, 인지 욕구의 이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바론과 케니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인지 욕구의 PC 인터넷 활용 능력, 특히 인터넷 활용 능력이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대해서 PC 인터넷 활용 능력이 미치는 영향이 3단계보다 2단계에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PC 인터넷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서 인지 욕구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이제 PC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 그리고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의 인지 욕구 매개 효과도 네, 유사하게 스마트 기기 인터넷 활용 능력이 유의하다고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PC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 효과는 네, PC 이메일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서 자아 존중감이 유의하다고 나타났습니다. 네, 스마트 기기 역시 네, 스마트 기기 이메일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서 자아 존중감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특이한 거는 PC나 스마트 기기 모두 인터넷 활용 능력과 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서 인지 욕구가 가지는 매개 효과가 유의했는데요. 아마 저는 인터넷 활용 능력이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활용 능력이 자아 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거는 아마 이게 협업 및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연구 문제 3입니다. PC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의 인지 욕구의 조절 효과는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고요.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의 인지 욕구의 조절 효과도 역시 유의미한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PC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의 자아 존중감의 조절 효과도 유의미한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의 자아 존중감 조절 효과를 살펴봤을 때 네, 스마트 기기의 이메일 활용 능력이 또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영향을 받아서 네, 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좀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PC 활용 능력과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은 청소년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PC 기타 활용 능력, 스마트 기기 메시지 활용 능력은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 동영상 활용 능력은 고립적 사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요인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디어 활용 교육이 학교에 꼭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활용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인지 욕구가 높아질 때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인터넷을 활용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수업을 할 때 인지 욕구를 높일 수 있는 수업이 요구됩니다. 네, 다음 PC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이메일 활용 능력이 높은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질 때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네, 이런 이메일 활용 능력은 저는 이 소통과 협업의 도구를 봤기 때문에 이 소통과 협업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가 됩니다. 네, 스마트 기기 이메일 활용 능력이 비판적 미디어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아 존중감이 정적인 조절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역시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제 시사점입니다. 청소년들의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 자체보다는 고립적 사용이 학업 태도, 학교 생활, 스마트 기기 의존 등을 발생시키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C와 스마트 기기가 상호작용의 도구가 되도록 기능적 교육을 넘어서서 실제로 PC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협업 중심의 교육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PC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접할 때
인지 욕구를 높일 수 있는 교육, PC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할 때는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되는데요. 기술 교과와 정보 교과와 같이 PC나 스마트 기기 활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과에서는 문제 해결 학습, 프로젝트 학습과 같이 이런 인지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이 요구가 되고요. 그 외의 과목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협동학습 같은 이런 수업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기술교과 수업을 하면서 이 팩트체크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 사이트 도구를 통해서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주도적이고 실제적인 의미 있는 이런 학습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교육적 노력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교육과정 개정에 이런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반영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또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돼서 사회적인 관심이 아주 높은데 이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 매일 만나고 계신 선생님께서 중요한 발표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 토론은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의 김선미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최근에 한 3년간 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3년간 그 서울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 아까 선생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행동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문제들보다는 이제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미디어 관련해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연구가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연구 영역이 될 거고, 그다음에 교육 방향이라든가 이제 앞으로의 청소년 교육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인지 욕구라든가 자아 존중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 우울증 예방이라든가 이제 사회성 향상 등의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연구가 상당히 좀 미래 발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하나 또 덧붙인다라면은 자존감이 높으면 미디어에 종속이 되는지 그렇지 않게 되는지에 대한 변화가 아마 코로나19 이후 더욱더 큰 변화가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함께 이제 청소년층도 연령이라든가 학년이라든가 그런 구분에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청소년 13세에서 19세로 그냥 전체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연구 결과에서 인지 욕구라든가 자아 존중감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을 이제 검증해 주셨는데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 이미 밝혀진 연구들이라서 이 연구에서 팩트로 발견된 것을 상당히 유의미하게 받아들이다기보다는 기존 연구를 따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뭐 연구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PC나 스마트 기기에서 인터넷과 이메일이 유의미한 결과를 갖고 왔는데 메신저 사용이 상당히 직관적인 부분에 집중했더라면은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은 상당히 좀 사고적인 부분이라든가 글쓰기 부분이 같이 논리적 구성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미디어 이해와 미디어 이해 능력에 영향의 이제 결과를 갖는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연구를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키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 미디어 이해를 정의를 하셨지만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있는 미디어 이해가 이 패널 데이터에 나와 있는 미디어 이해랑 같이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개념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정의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가짜 뉴스 판별 이 부분에만 실은 집중을 하신 부분들이 이론적 부분에 서로 나와 있는데 실은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뉴스뿐만 아니라 동영상 프로그램, 그다음에 폭력적인 영상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유튜브 영상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과 판단력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떻게 다룰 건지를 조금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데이터만 제시를 해주셨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툴을 사용하셨는지, 패키지를 사용하셨는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패널 데이터가 갖고 있는 분석의 장점일 수도 있고 한계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패키지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상관성, 상관관계를 다루셨지만 패널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제 자기 상관성을 다루게 되고 크롬 알파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독립변인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이제 다룰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검토가 이제 논문에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아쉬웠고요. 연구 결과를 봐서는 단순 회귀를 돌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은 패널 데이터 분석은 단순 회귀를 돌렸을 때랑 OLS 회귀 분석을 돌렸을 때 결과값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 모형에 따라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모형을 좀 자세하게 제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마이너한 부분들을 상대하고 이제 그 활용 능력이라는 것들이 제작이라든가 그다음 마지막에 되면은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그런 영역들도 함께 다루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패널 데이터, 기왕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셨기 때문에 이 2차 분석이 가지는 이 한계와 이제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으실지에 대해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을 나중에 취합해서 다루겠다고 했는데 이제 특정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질문들은 바로 발표자분 여기 모셨을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첫 번째 발표에서 나온 질문이었는데요. 이 자아 존중감이 자신감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라는 걸 물어주셨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두 번째 발표에서도 자아 존중감이 주요한 변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신 선생님께 이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아 존중감하고 자신감 어떻게 관계가 돼 있을까요? 저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교과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요, 자기 이해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아 존중감, 자아 정체감,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요소들을 같이 다루고 그 자신감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교과 수업을 할 때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은 다르다. 하지만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한 친구들은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높은 친구들은 자신감이 높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학문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다룬 적은 없지만 제가 교과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한 번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도 한 번에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로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이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두 번째 발표와 토론 마치고 세 번째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의 조절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서울과기대 장창기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오하영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준비되셨을까요? 박사님 발표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창기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미디어 패널 데이터가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쭉 하면서 다뤘던 데이터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많이 쓸 수가 있었고,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제 이제 미디어 활용 능력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실 때, 측정 방식을 많이 바꾸셨는데요. 이런 걸 할 때 좀 웨이브를 끊어서 어떤 문항이나 이제 측정 방식이 바뀔 때는 웨이브를 한번 끊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의 조절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입니다. 순서는 이제 서론에서부터 결론 및 함의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역설적으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작용을 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작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었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그 선택적 어떤 사용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편적 사용의 문제인지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기기가 이제 확산돼 있고 부업돼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편적인 일상화가 프라이버시 염려를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 싶었고 또한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이 효능감이 하나의 서비스에서 다른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확대하는데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극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한 환경적 이런 편리성이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여기 사적 공간에 대한 어떤 보호와 프라이버시 문제와 같은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프라이버시 문제는 이게 사회적 통념 및 규범에 따라서 위험인식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효능감에 관한 인식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통제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이 위험을 수용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활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프라이버시 염려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이게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일부 연구에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어떤 필연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면 이 프라이버시 문제는 독립 변수로서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개인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 또는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가 개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개인의 온라인 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또한 이런 이제 실증적 검증을 통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나 전자정부와 같은 어떤 정부 서비스 활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석의 범위는 개인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프라이버시 염려가 이용자의 개인 속성과 작용할 경우에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019년에 실시한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론적 논의 및 연구 검토입니다. 먼저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특정한 목적의 기능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온라인 서비스는 뉴스 공급 서비스와 같이 개인이 가입하지 않고도 이제 자유롭게 기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온라인 접속할 수가 있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 또 사회관계망이나 어떤 상업적 활동에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는 가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제공한 주체에 따라서는 블로그와 같이 블로그나 이제 소셜 미디어와 같이 개인이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고 또 상품이 거래나 금융과 같은 비즈니스 용도의 온라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나 민원 사무들을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온라인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또 가입을 통해서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서비스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런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온라인 활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특히 이제 오프라인 활동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편 서비스가 이메일 서비스로 이미 오래전에 대체가 됐고요. 또한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오프라인 상거래 서비스를 빠르게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태의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 서비스도 민원사무나 이런 것들도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하던 서비스에서 온라인에서 이제 사무를 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온라인 통한 미디어 형태의 변화는 시민들의 사회 참여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고, 또한 전자정부를 이용한 경험을 통해 개인이 인식하는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전자정부 활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수용과 활용에 있어서 개인 간의 어떤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개인의 속성, 기술적 역량과 자원, 사회적 영향을 주로 이제 설명 요인으로 들고 있는데요. 개인의 속성은 특히 이제 빅5와 같은 5가지 성격 특성 요소와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혁신성과 같은 혁신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되어 왔고요. 기술적 영향과 자원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요소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에 있어서는 또래 집단의 어떤 소속 집단의 어떤 규범과 같은 것들이 이 개인의 온라인 서비스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데 차이를 나타낸다는 요인으로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개인의 혁신성에 영향을 초점을 두었습니다. 개인의 혁신성은 개인의 심리적, 인지적 및 사회적 영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속성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또래 집단의 어떤 영향이나 상호작용까지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개인이 온라인 서비스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고요. 개인의 혁신성은 개인의 어떤 신기술 수용 태도를 강화해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형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혁신에 대한 저항이 강하거나 장벽이 존재하면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배려심, 애착심과 친화적 경향이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 가설은 개인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해서 개인의 혁신성과 관련된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 주제에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자신의 사적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개념은 사회적 환경, 개인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노출되는 맥락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인식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성, 통제 가능성, 노출되는 정보의 민감도를 고려해서 프라이버시를 바라봐야 됩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는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 정보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예측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이제 너무 많은 개인의 정보가 수집되는 데 대한 걱정, 그리고 이 부정확한 어떤 자신의 정보가 전달되는 데 대한 오류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또한 정보를 수집한 측에서 명시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오용하는 데 대한 걱정과 자신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개인의 걱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비인가된 2차적 이용, 정보의 오류 및 부적절한 접근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런 이제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환경의 진화는 프라이버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되는 프라이버시 통제의 개념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수집되는 자신의 정보를 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가 이용되는 방식을 이용자가 지각하여 이것을 수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런 이제 프라이버시에 관한 통제는 이 관리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자기보호적 조치인
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개인정보 공개 설정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이런 조치가 개인적으로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 자기보호적 조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역설 측면에서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부적절한 관리를 개인이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염려 인식과 행동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프라이버시 원칙과 실제 행동에 간의 어떤 불일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역설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개인이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이 프라이버시의 적절한 관리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절충점을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하는 평가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통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라이버시 문제와 이용자의 그 온라인 이용 행태를 이렇게 살펴보면 프라이버시 역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을 높여주게 되면 온라인 서비스를 수용하거나 활용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무리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이제 효익이 크더라도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논의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은 그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기 노출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의 영향은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고요. 개인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프라이버시 설정과 더불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위험을 완화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제 자기보호적 조치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염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이제 프라이버시가 강화된 온라인 서비스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이 활용 정도나 강도를 감소하기도 하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연구 가설로는 개인이 지각하는 프라이버시 염려의 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연구 가설 설정을 했고요. 연구 가설 3은 이제 그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영향으로서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의 혁신성이 상호작용할 때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이 높다면 개인의 혁신성이 높더라도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연구 설계는 이제 2019년 한국 미디어 패널 데이터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설정을 했고요. 만 13세부터 79세까지 7,89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활동을 하는 인원이 7,380명이어서 이에 대한 이제 그 조치가 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분석 방법은 이제 헤크만 투스텝 셀렉션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자기 선택과 관련되는 이제 문제에서 이게 그 선택의 문제가 임의적이지 않아서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제 종속 변수는 1단계에서는 온라인 활동 여부 총 7,89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2단계 종속 변수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 행태로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온라인 서비스 이메일 포함해서 OTT 서비스까지 9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독립 변수는 개인의 혁신성이고요. 개인의 혁신성 및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입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는 또한 그 조절 변수로 또 작용을 하고요. 통제 변수로서는 모바일 기기 보유 여부와 모바일 기기 활용을 위한 기술, 인구 통계학적 요인을 반영을 했습니다. 변수의 처리는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수의 기술 통계는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 중에 일반적인 어떤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평균점이 좀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혁신성은 인지 혁신성보다는 쾌락적 혁신성 측면에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기기 활용 능력에서는 악성 코드 처리에 관련되는 문항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구 분석 툴은 헤크만 선택 모형을 이용해서 개인의 혁신성과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를
염려에 관한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크만 선택 모형을 통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요인 분석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요. 타당성, 그다음에 측정된 신뢰성도 0.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단계 분석에서는 개인의 혁신성이 온라인 활동을 하는 데서 정의 영향이 확인됐고요. 이 1단계 분석 결과를 2단계에서 반영해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2단계 분석 모형에서는 개인의 혁신성과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혁신성과 프라이버시 염려의 상호작용이 포함한 모형을 설정해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개인의 혁신성과 프라이버시 염려가 작용할 경우에 이 억제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래 이제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이 프라이버시 염려는 상호작용항이 포함됐을 경우에 통계적 유의함이 사라졌고요. 개인의 혁신성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연구가설 검증 결과는 가설 1은 이제 개인의 혁신성은 채택이 됐고요. 프라이버시 염려의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기각이 됐습니다.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돼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결론 및 함의입니다. 연구는 이제 프라이버시 역설적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려고 했고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혁신을 수용하고 활용하려는 개인의 혁신성이 높은 개인이 서비스 활용에 적극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프라이버시 염려는 원칙과 행동에서의 모순된 현상이 아니라 부정적 영향 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이 온라인 활동이 보편화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염려에 관한 인식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절 효과 요인으로서 확인이 됐고요. 이를 통한 연구의 함의는 이 프라이버시 염려를 온라인 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는 독립 변수의 어떤 역할보다는 강도를 조절하는 조절 효과의 조절 변수로서의 가능성이 좀 확인이 됐고요. 이를 온라인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때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 기제가 필요함이 확인이 됐습니다. 연구 및 향후 계획은 좀 더 이제 일반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세 번째 발표 장창기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 온라인 서비스의 채택과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라는 것이 개인의 혁신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이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토론은 오하영 박사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하영입니다. 본 연구는 지금 개인정보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점증하고 있고 그 맥락 속에서 이 연구의 가치라는 것을 저희가 논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연구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연구자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좀 프라이버시 염려 그리고 개인의 혁신성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 행태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혁신성을 조절 변인으로 놓고 프라이버시 염려를 좀 독립 변인으로 상정하는 그런 연구들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수의 위치를 좀 전환시켜서 혁신성이 서비스 이용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염려가 어떤 조절 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셨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연구들의 좀 특징들이 위치 기반 서비스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간편 결제 서비스라든지 좀 특정 서비스 내지 특정 디바이스에 기반해서 이 변수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발현시키는지를 살펴보는 데 반해 이 연구는 이 서비스들을 통할해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전반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라는 점 또한 의미가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 주셨고 저도 뒷단에서는 약간의 또 이 연구의 한계로도 작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이 연구가 주어진 데이터, 그 데이터 안에서 변수들을 활용해서 좀 더 풍성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구자께서 가설을 제시하시면서 언급해 주신 부분이 이미 있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성 같은 경우를 지금 변수 처리를 단위를 그냥 변수로 처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미디어 패널 조사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총 이제 16개 문항이고 지금 아까 뭐 4가지 차원으로도 접근을 해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뭐 명명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16개 문항 자체에 대해서 요인 분석을 시도를 해보면 저 또한 뭔가 한 4가지 차원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건 임의적인 접근이지만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뭐 가령 제가 지금은 그냥 인상적인 면에서 분석을 따로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 크게 A, B, C, D로 나눠 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롭고 신기한 제품을 발견하면 즐겁고 재미있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5, 6, 7, 8은 약간 좀 개인의 신기성 추구 차원의 혁신성으로도 우리가 명명해 볼 여지가 있고 뭐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별해 주는 제품을 좋아하는 것, 남들보다 내가 좀 빨리 쓰고 싶은 것 이런 차원은 뭐 사회성 내지 과시성으로도 우리가 명명해 볼 어떤 요인으로 도출시켜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이라는 문항 자체가 굉장히 16개고 여기 자체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시도해 본다면 서로 다른 차원의 혁신성이 서비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서 염료가 어떤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 조금 더 재미있는 그 논의를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 특성을 좀 반영해서 서비스 구분을 시도해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연기를 해뒀는데 지금 온라인 서비스 자체가 뭐 이메일, 메신저를 포함해서 전자상거래까지 총 9개에 대한 서비스 이용 여부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수의 이 부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나열된 서비스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질은 분명히 좀 다르다라는 그 차원에 대한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나의 일정씩 정도 부여하셔서 총 이제 9점 정도로 이렇게 그냥 동일선상에서 같은 맥락으로 특별 어떤 가중치 부여라든지 이런 식의 접근 없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좀 뭔가 필요한 정보의 양과 질을 고려해서 서비스에 대한 유형화를 하고 각각의 변수가 좀 어떤 효과를 발현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좀 흥미로운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패널 데이터 설문 문항을 보면 프라이버시 좀 보호 기제, 그러니까 스스로 방어 기제로서 나는 뭐 이런 수단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염려와 함께 좀 조절 변인으로서 투입해볼 여지가 있지 않은지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14, 15, 25, 26, 문 17번에 대한 것.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좀 같이 조절 변수로 투입해 보셔도 좀 풍성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혁신성하고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하고를 그 상호작용항으로 넣어서 분석을 하셨는데요. 이 혁신성하고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 간의 상관계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확인을 해 보셨을까요? 상관계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온라인 그러니까 개인의 혁신성하고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의 문항이 응답자 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혁신성은 전체 응답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됐고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는 온라인 활동만 하는 인원만 대상해서 이게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으로 이제 상관계수 검토를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요인 분석을 해서 같이 풀 경우는 풀 수가 없는 보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별도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인 분석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다면 온라인 활동하는 인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잘라서
마찬가지 기술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제가 진행은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보수 차이에 의해서 요인 분석을 좀 따라서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혁신성이 높은 분들은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가 낮다거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세 번째 논문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번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 네 번째 논문은 순천향대학교 신미선 교수님께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신미선 교수입니다. 예, 저는 오늘 그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서 분석을 좀 했는데요.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까 저희 앞 세션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것처럼 이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에 보면은 가짜 뉴스 범람에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그 인간들의 미디어에 대한 의존은 더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미디어가 사람들의 일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미디어이고 미디어는 또 바로 내가 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그 미디어로부터 유해성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간단히 변화를 보면 이제 1단계가 영화 텔레비전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였는데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는 버튼만 누르면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뭐 프로그램의 선정성, 폭력성 이런 것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는 비판적 이해와 해독이 중요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 2단계로 넘어오게 되면은 인터넷이 등장하는데요. 인터넷은 실은 굉장히 텔레비전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 기계치인 사람들은 잘 활용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당시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그 비판적 이해, 해독, 이거 메시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접근성에 초점을 뒀죠. 컴퓨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에서는 컴퓨터 활용 교육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3단계로 넘어오는 게 이제 스마트 미디어, 모바일의 등장인데요. 스마트 미디어는 인터넷보다는 굉장히 이용 편의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굉장히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잘 몰랐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접근성 자체가 텔레비전보다 더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접근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에 매체 이용의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은 다시 원래대로 그 메시지 중심의 이해와 해독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 바뀌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다양한 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주요 개념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버킹엄 같은 사람은 이제는 우리 미디어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국내에서는 그 김경희 교수가 2019년에 그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그 전문가들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그 디지털 홍수 시대에 그 미디어가 내가 되고 내가 미디어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는 그 스스로 이 비판적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존 문헌 검토에서는 그럼 미디어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봤는데 기존 연구에 의하면 뭐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설명력이 컸고요. 두 번째는 뭐 자아 존중감이나 인지 성향 같은 개인 성향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그 미디어 이용 경험의 영향력, 가령 뉴스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바로 뉴스 이용 경험인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론적 검토에서는 이걸 못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보완해서 제가 논문으로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인들이 중요했고요. 이런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서 두 개의 연구 문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근데 제가 이제 연령별이라는 변이를 넣었는데 제가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모든 변인이 연령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연구 설계를 할 때는 일단 첫째는 2015년과 2020년에 패널에 공통적으로 응답한 사람 중에서 20세 이상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앞에 선생님께서 청소년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안 한 부분을 보완해 주셔서. 제가 2015년과 2020년 패널에 응답한 사람들만 한 이유는 2015년과 2020년에 자아 존중감이라는 변이인 측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20세 이상의 응답자만 선택한 거는 이 미디어 패널 조사가 연도별로 조사 대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인만을 하자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연령이 굉장히 중요한 변인인데 연령 때문에 모든 변이 영향력이 이렇게 왜곡된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제가 이번에 분석할 때는 연령별로 따로 분석을 했습니다. 20대 따로, 30대 따로.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6,500명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변인은 어떻게 봤냐? 종속 변인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봤는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중에서 그 측정된 거는 컨텐츠 구분 역량, 비판적 정보 이해 역량, 메시지 이해 역량, 미디어 이미지 평가 역량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이거 외에 미디어 산업 규제에 대한 역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이론적 논의에서 비판적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에 일관되게 컨텐츠 내용에 대한 역량으로 초점을 맞춰서 산업 규제에 대한 이해 역량을 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컨텐츠 구분 역량은 뭐 뉴스나 뉴스 아닌 거, 광고들을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판적 정보 이해 역량은 뭐냐면 뭐 뉴스의 신뢰성, 뉴스에 담긴 숨겨진 의도, 뭐 뉴스의 편향성, 뭐 뉴스를 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역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이해 역량은 메시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건데 가령 뭐 동일한 사안이라도 매체에 따라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이고요. 미디어 이미지 평가 역량은 뭐 특정 집단이나 사안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형성한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여성, 남성, 장애인, 다문화 뭐 이런 이미지가 미디어에서 왜곡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미디어 이미지 평가 역량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고려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입니다. 성, 연령, 그다음에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뭐 세대 구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이용 경험에서는 3가지를 제가 독립변으로 만들었는데요. 다양한 미디어 이용, 뉴스 시사 보도 선호 경향, 뭐 SNS 활동, 이거 3가지인데 이제 다양한 미디어 이용은 이제 보니까 신문 구독 여부,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내가 신문을 구독해서 보는 역량이고요. OTT를 이용하는지, 그다음에 내가 SNS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거를 하면은 1점, 뭐 안 하면 0점 해가지고 제가 지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중에 하나도 이용 안 하는 사람이 한 26.7%였고요. 3가지 모두 다 하는 사람이 31.9%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그 형식적으로 다양하게 매체를 이용하는지를 봤고요. 두 번째 SNS 활동은 3개 문항이 있어요. 뭐 내 SNS에 뭐 게시물을 올린다, 다른 게시물을 참고한다, 뭐 좋아요를 누른다, 뭐 이런 활동들의 이제 문항이 있어서 이제 그걸로 SNS 활동을 측정을 했습니다. 텔레비전 중심의 뉴스 시사 장르 선호는 뭐냐면 저는 뉴스나 시사 보도 장르를 많이 보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이 없어서 이 변인 중에 장르 선호도를 묻는 문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르 선호도를 묻는 문항 중에서 뉴스를 선호한다라고 하면 1점, 시사보도를 선호한다라고 하면 1점. 그래갖고 최대 이제 0점에서 2점까지가 되죠. 3개로. 그래서 뉴스와 시사보도 다 선호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8.9%였고 하나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31.3%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뉴스나 시사보도 장르 선호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영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개인의 내적 성향으로는 자아 존중감과 적극 인지 성향이라는 2개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만족, 행복 이런 거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신감하고는 좀 관련이 덜한 것 같고요. 그냥 내가 이 상태에 만족하는 이런 성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지수할 때 보통 10개, 15개 문항으로 측정이 되는데 이걸 다 한 건 아니에요. 아까 역코딩한 것들은 제가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일한 비슷한 내용의 문장이 동어 반복적인데 역코딩을 해서 오히려 평가의 점수에 왜곡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빼버리고 그래서 그 자아 존중감은 10개 중에서 한 5개만 썼고요. 적극적 인지 성향은 15개 중에서 11개만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평균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5점 만점에 3점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슬프죠. 여기 보시면 남성이 여성보다는 좀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주목하는 거는 미디어 이용이 실은 평균적인 것보다는 세분화돼서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평균으로 하기보다는 그 자체 하위 차원으로 뭐 컨텐츠 구분 역량, 비판적 정보 이해, 메시지 역량, 이미지 평가가 다를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봤는데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메시지 이해 역량이 2점 되게 제일 낮게 나왔죠. 2.8, 2.7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시게 되면 앞서 얘기했듯이 젊을수록 그래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높고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이런 일반적인 패턴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메시지 이해 역량이 되게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가 흥미로운데요. 1인 가구와 1세대 부부가 되게 낮게 나왔고요. 2세대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 때 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서 제가 그 연령이 젊은 층하고 왜 이게 다를까 봤더니 요즘에 1인 가구와 1세대 부부가 고령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좀 키우려면 함께 살아야 된다. 혼자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가족이랑 같이 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해야지만 역량이 키워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차원별로 살펴보면은요, 일단 컨텐츠 구분 역량, 뉴스와 광고에 대한 구분 역량은 그래도 높았어요. 3.28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메시지, 비판적 정보 이행 역량 이런 거 낮았는데 지역별로 되게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에 미디어 이미지 평가 역량, 이게 뭐냐면은 뭐 성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인데 이제 부산이 제일 높았고요. 대구는 컨텐츠 구분 역량은 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미디어 이미지 평가 역량, 성 역할 고정관념을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은 2.87로 거의 꼴찌였죠. 인천도 대구와 비슷하게 나왔고요. 재밌는 거는 강원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비판적 정보의 역량이 2.1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게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 다음으로는 충남 지역의 비판적 정보 이해 역량이 떨어졌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세분화가 가능했던 게 워낙 이제 샘플수가 많다 보니까 지역별로 세분화해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했고요. 이거 비슷한 게 지금 똑같은 게 2개 들어갔습니다. 메시지 이해 역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 메시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전달되는 메시지가 매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역량인데 인천이 제일 높게 나왔고요. 가장 낮은 지역이 세종과 강원이 2.5점 내외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다음 미디어 이미지 평가 역량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전북하고 전남이었어요. 이것도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원래는 시지역이 군지역보다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높게 나오는데 미디어 이미지 평가 역량에서는 전남과 전북이 되게 높게 나왔고 경상도 지역하고 울산, 경북, 경남 이 지역이 굉장히 낮게 나와서 남성 중심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지역에서 평가가 낮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2번째 연구 문제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요인이 뭔가, 이거는 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그 뭐 밑에 재밌는 게 보통 인구사회학적 변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자아 존중감, 적극 인지 성향이 너무나 높게 나왔어요.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연령별로 차이가 컸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관심 있었던 게 다양한 미디어 이용하고 실은 뉴스나 시사 보도 선호 경향이 이 연령에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봤더니 이제 40대 이상으로 갔을 때는 다양한 미디어 이용이 영향을 미쳐요. 그 이유가 왠가 봤더니 젊은 친구들은 다 똑같은, 제가 측정한 수준에서는 아주 하냐 안 하냐 이 수준에서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미디어 이용 경험이 별로 영향을 못 미치지 않았는데 50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양한 미디어 이용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죠. 예, 콘텐츠 구분 영향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뭐 자아 존중감.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자아 존중감만 영향을 미쳤고, 뭐 30대는 뭐 자아 존중감과 적극적 인지 성장. 40대부터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좀 관심 많이 둔 게 비판적 정보의 영향이었어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보통 이제 모든 그 하위 차례 미디어 리터러시 영향이 그 자아 존중감의 설명력이 가장 컸는데 이 비판적 정보의 영향에서는 그 적극 인지 성향의 설명력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훨씬 높게 나왔다라는 게 이제 독특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다양하게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판적 정보 이해 영향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텔레비전에서 뉴스 및 시사 보도 장르를 즐겨 시청하는 사람들은 비판적 이해 영향이 되게 높게 나왔다. 그리고 20, 30대에서 나타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40, 50대에서 나타났다라고 보면, 예, 20, 30대가 뉴스하고 시사 보도를 보지도 않고 선호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메시지 이해 영향은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미디어 이용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4개 차원 중에서는 비판적 이해 영향하고 메시지 이해 영향에서 다양한 미디어 이용과 관련이 깊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디어 이미지 평가 영역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성의 설명력이 별로 안 나왔는데 여기서만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왔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 말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30대가 실은 미디어 이용과 관련 있는 변인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 30대가 왜 그런지를 좀 더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비판적 정보의 영향에서만 다양한 미디어 이용의 설명력이 나왔는데 방향이 부적인 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지 않아야지 오히려 더 영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렇지만 40대 이상에서는 미디어의 영향이 컸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와 시사 보도의 설명력도 40대 이상에서 높게 나왔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재밌는 게 교육 수준과 같은 이런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지위, 그러니까 인구 사회학적 배경 요인이 영향을 높게 미쳤는데 하나 재밌는 건 소득의 변인이 60대 이상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소득은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영향에 어떤 개인의 존중감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는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느끼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15년과 2020년에 자아 존중감을 봤더니 2015년에 4점 만점 2.71점에서 2020년 2.82로 소폭 상승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 존중감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신미선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주연 교수님께서 토론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신미 선생님 훌륭한 연구 결과 정말 흥미롭게 읽었고요. 이 연구가 정말 대규모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진짜 한국 사람들의 현재 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수준이 어떠한지, 그다음에 어떠한 역량
하위 수준들의 요소들을 또 밝혀냈고, 이 연구를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연령별, 세대별, 그 다음에 젠더별 그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정말 다양한 그 변인들을 사용해서 밝혀내셨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오늘 연구 결과는 아마 그 분석하신 것 중에 아주 일부만 발표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놓으신 것 같고, 그 서로 연결했을 때 앞으로 아마 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학술적이나 교육적, 정책적인 시사점이 굉장히 많고, 또 연구 주제의 중요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관련 연구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읽고서는 아주 흥미로웠던 거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각각의 이 하위의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또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령이나 세대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의 차이, 그 다음에 내적 성향의 차이, 그 다음에 각 세대별로 그 내적 성향이나 어떤 미디어 이용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거는 이 세대 구성에 있어서 저희 점점 1인 가구가 많아지는데, 세대 구성에 있어서 1인 가구보다는 2세대 가구의 미디어 역량이 훨씬 높게 나왔다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보신 것 중에 세대와 연령 중에서 중요하게 보신 게 이제 그 20대, 30대와 또 40대, 50대 이후에 그 연령과 세대 간에 나타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향이 좀 다르게 나왔다라는 차원에서 그 각각의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뭐 코로나 시대이고 이런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미디어 그 환경이, 저는 이제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을 구매하고 찾을 수 있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할 힘이나 자유를 얻는 거에 미디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어떤 부분이 될까? 앞으로 저희는 이전에는 전체적인 어떤 미디어나 메시지가 주는 여타가 전체적인 이해나 비판적 자세보다 내가 개인 차원에서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좀 앞으로 이 세부적으로 밝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세대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세대별로 필요한 리터러시, 우리가 청소년에게 필요한 리터러시, 그 다음에 20대,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 필요한 리터러시가 조금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별로 정말 중요하게 그 핵심적으로 주어져야 될 핵심적인 리터러시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도 그 앞으로 분석 부분에서 좀 세부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 흥미롭게 나왔던 것이 1인 가구보다는 그 부모와 같이 사는 그 2세대 세대 구성이 실제로 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저희가 가족이 한 공간에 다 같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미디어를 가지고 각자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이런 세대 구성의 가족 관계에 미디어 리터러시 영향이 미치는 것은 이게 미디어가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세대 구성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게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큰 부분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기회와 영향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여기에서 이제 그 내적인 요인 부분, 그 적극적 인지,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이 얼마나 미디어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2015년, 2020년 그 두 개의 연구를 하셨고, 저는 앞으로도 이 연구를 좀 계속 하셔서 이 시기별로 변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요인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지, 이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여기에서 4가지 하위 역량으로 됐는데, 앞으로 좀 연구에서 저는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제 기술이라든지 저희가
가상 공간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플랫폼 경제라든지 이제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량보다 관계라든지 공유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미디어를 통제하고 사용하는 자유의 힘을 얻는 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부분에 같이 좀 보완돼야 될 부분들을 이번 연구 결과로 같이 나서 정책적으로 좀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미디어를 이용한다라는 부분이, 그다음 장르를 선호한다라는 부분이 이게 시기별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특히 이 20대, 30대가 그 텔레비전을 더 이상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기존의 올드미디어의 어떤 뉴스나 정보 프로그램과의 어떤 상관관계 미디어에서 역량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정보를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들의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부분들의 변인들을 좀 찾아봤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코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디지털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4편의 논문에 대한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것이, 지금 토론해 주신 박주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화된 미디어 환경, 이 안에서 소위 개인차 변인들이 그 미디어 이용을 예측하고 미디어 이용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자존감이라든가 인지욕구라든가 프라이버시 염려 같은 변인들을 적극 활용해서 보여주신 이제 그런 지점들이 저는 굉장히 고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로 다르게 분석을 하시고 이제 one size fits all이 아니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 누앙스드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인사이트를 얻고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미디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서 좋은 연구들 많이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상으로 제9회 한국 미디어 패널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 미디어 이용과 심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